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계시는 문숙 가족 여러분과 함께 아침 그리고 저녁 제가 준비한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 그리고 저녁 책들은 아마 그냥 대충 보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서 다른 분들도 다 발제를 하고 싶으신 책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준비를 했는데 차례는 처음에 저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저는 하면서 저자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라 소개를 하고 그다음 이야기 줄거리랑 등장인물 소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 윤포즈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작가예요. 1959년생이어서 우리나라에 58년 개띠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보다 한 살 젊은 63세이시고요. 노르웨이 해안도시 헤오게순이라는 데서 태어나서 하르당게르포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제가 구글 지도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르웨이의 수도가 이렇게 긴 모양에서 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구쯤 위치에 수도 오슬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르당게르포는 거기보다 서쪽으로 내려가서 더 아래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어차피 여기에 써진 거 이상으로 더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작가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작가가 남자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문체가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여성이 했나 하고 번역자를 찾아봤더니 번역은 누가 했는지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게 작가가 노르웨이 사람이잖아요. 그 노르웨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되게 많이 갖고 그래서 이 노르웨이란 나라는 노르웨이 뜻이 북쪽을 향한 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나라여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길이가 이렇게 1700km 정도 길다고 해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가늘고 짧은데 그 북유럽 3국 나라 중에 바다에 가장 인접한 나라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북유럽에 있다고는 알았지만 이 나라들의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그냥 어디 거기에 뭐 핀란드 보여주면 핀란드, 뭐 이렇게 스웨덴 보여주면 스웨덴.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노르웨이가 가장 해안가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가장 해안가에 있어서 그 풍력 발전도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그래요. 은민 씨가 아까 제주도 고향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도 해안가에 보면은 풍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풍력 발전에서 얻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도 그 풍력 발전으로 제주도 시내 그 도시 자체의 에너지가 거의 다 그 충족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노르웨이도 이게 그 풍력 발전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여서 현재 유럽 국가들 중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래요. 80% 정도 보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5%가 안 되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풍력 발전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를 충분히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에너지 여력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들리시나요? 네, 잘 네, 잘 들려요. 들려요. 아, 이게 화면이 안 보여서 들린다 안 들린다 사람도 없고 모르겠어. 잘 들려요. 그래요? 예.
그대로 네. 보면서 이야기. 그리고 나라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3,800라고 하고요. 그런데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532만 8천 명 정도래요. 나라가 얼마나 쾌적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알고 다 계시다시피 빙하나 호수, 피오르가 많은 나라이고 전 노르웨이에 피오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뭐 핀란드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나라도 똑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뭐 피오르의 장관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 멋진 장관들이 이 나라에는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엄청 많아서 관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피오르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해요. 피오르가 뭐예요? 피오르요. 뭐냐면요. 빙하가 이렇게 산 같은 거를 깎아 질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패이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냥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절벽이 깎여져 있잖아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채워지면 그거를 피오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원 씨 들어왔네요. 정원 씨 반가워요. 그리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 노르웨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해요. 9년 연속. 우리나라는 23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었구나 제가 알게 됐고요. 주력 산업은 당연히 석유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인데 석유도 여기서 세계 5등에 들 만큼 석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 종교는 루터 복음교가 국교여서 여기 작가도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그 구주장이 야코프란 인물도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종교관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루터 복음교가 국교라고 해요. 그리고 음식은 감자가 좀 약간 주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웠던 시절부터 많이 먹었고 그래서 현재도 감자를 많이 먹나 봐요. 그리고 날씨는 이 나라의 날씨는 1년 내내 늦가을 내지 초봄 같은 날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싸늘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에도 보면은 요한네스가 매일 아침 항상 너무 춥고 집안이 썰렁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윤택한 복지국가입니다. 책에서도 요한네스가 연금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령 이후의 생활이 걱정 없이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는 그냥 제가 이거 자료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쉽게 해놨구나. 그래서 한번 올려본 거고요. 그 다음 거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와. 상담할 때 전 책을 읽을 때 늘 이렇게 하고서 책을 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가운데 이 주인공 요한네스 여기 장면은 지금 등장 인물들이에요. 예, 나 요한네스 가운데 형광색으로 칠한 요한네스를 중심으로 위에 아버지 올라이가 있고 엄마 마르타가 계시고 그 위로는 할아버지 요한네스와 할머니가 계실 거고 그리고 요한네스는 마그다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네스는 또 결혼을 해서 에르나라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들 부부가 또 아래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낳았는데 7명 중에 그 책에 이따가 이야기는 나올 건데 요한네스가 그 이름이 자기 아버지 올라이가 요한네스를 낳고서 그 새로 낳은 아들 이름을 요한네스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준 것처럼 이 요한네스도 요한네스 작가 그 주인공 요한네스도 아이를 7명을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아이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 올라이라는 아이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래서 올라이 아이가 있고
총 7명 중에 막내딸 신내가 있고 7명의 자녀를 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엄마 마르타의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산파 안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한네스가 주변에 그 삶에 같이 동반했던 동반자들 중에는 구두장이 야코프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주 좋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했다. 그렇지만 자기만의 어떤 종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기독교 국가에서 봤을 때는 무신론자라 비춰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네스 가정이 되게 어렵게 살았었는데 초기에 신발을 고쳐주고 거의 돈을 받지 않고 신발을 고쳐주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삶에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페테르가 있었어요. 요한네스와 누워 낚시를 같이 하기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서로 머리를 서로 잘라주는 사이이면서 또 마지막에는 요한네스를 이제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마중 나온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테르와 요한네스가 알고 있는 노처녀 페테르센이란 노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요한네스의 친구 페테르가 잡은 꽃게를 매일 사러 오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밑에 5번에 있는 상인 스테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네스의 살림살이가 무척 가난하여서 어려웠을 때 그 아내 에르나에게 외상으로 많이 도움을 줘서 이 사람들이 그 끼니 해결하고 이런 데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옆에 나왔던 인물이 4번에 있는 옆집에 토르셋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옆집에 살아서인지 그 마지막 장면에 요한네스가 인기척이 없고 이렇게 외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막내딸 신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옆집 이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오죠. 그 요한네스의 죽음을 확인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줄거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줄거리, 이게 총 이야기는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세 개로 나누었어요. 1편은 아주 짧은 한 13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이야기이고 2편이 이제 주로 요한네스 이야기고 마지막 또 이제 세 번째 그 막내딸 신내의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 1편의 이야기는 주인공 요한네스가 태어나는 날 아직 요한네스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아버지 올라이가 이제 그 썼다고 해야 되나? 올라이의 시선으로 이게 이야기 1편이 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태어난 날 아버지 올라이가 너무나 이렇게 그 산파 안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심부름하면서 아이 낳는 걸 도와주면서 그 기분이 너무 벅차가지고 쓴 이야기예요. 이 홀맨이라는 어떤 섬에서 살고 있는데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가족 그 섬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이 그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 배를 태울 수 있는 어부를 시킬 수 있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더 아들이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아들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온라인은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면 이름을 자기의 아버지 이름 요한네스를 붙여주겠다고 산파한테도 이야기하고 저기 마르타가 아니고 누구지? 마르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장 이야기는 이제 주인공 요한네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느 날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요, 요한네스가. 근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다르면서 여느 때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여느 때랑 같으면서 또 동시에 같은 다른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달랐냐면은 평소에는 몸이 좀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조금 불편한 점들이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 좀 불편하다든가 몸 나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가뿐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뿐하지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르면서 그 다른 상황 몸이 가뿐해진 거는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거죠. 가뿐해지니까. 근데 여느 때와 또 일상은 똑같아요. 내가 담배를 찾고 커피를 찾고 브라운 치즈를 얹은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꿈을 꾼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요하네스가 꿈속에 있나 보다. 꿈을 꾸는 것인가 보다. 읽다가도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아니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문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제가 책을 읽다 보면은 예쁜 부분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거든요. 문장 좋은 문장도 그렇고 문장이 좋아서 딱 형광색으로 줄을 쳤는데 또 읽다 보면 그 말이 또 나오고 더 좋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서 끊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형광색으로 많이 칠하면서 보았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요하네스가 이렇게 어쨌든 많은 이상한 상황들을 겪는 게 그 내용 중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팩테르를 만나서 낚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뭐 이렇게 페테르센도 만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생겨요. 그리고 또 가장 이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에르나도 만나기도 하고 에르나 죽었는데 내가 왜 기다리지 하면서 의아해했다가 또 당연한 듯이 집에 가서 에르나가 커피를 준비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상한 어리둥절한 상황들을 요한네스도 경험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나 보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일들을 겪어가는 과정에 요한네스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군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뒤에 또 몇 장 안 되지만 이제 요하네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아온 막내딸 심내가 있는데 그 심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심내와 아버지는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제 심내가 나오고 나서야 저는 이게 꿈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었었구나. 여태까지 요하네스가 겪었던 과정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죽기 직전의 삶을 영상처럼 펼쳐진다고 해요. 우리가 죽지 않아 봐서 모르긴 하지만 그 죽기 직전의 삶이 영상처럼 펼쳐지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저를 작년에 우리가 그 문숲 여행을 울산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필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때쯤에 돌아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핏 했었고 또 그때 저도 이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무당이라고 하나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더니 저한테 유튜브에 막 그 이상하게 내가 유튜브로 찾아본 것도 아닌데 유튜브에 그 점쟁이 있잖아요. 그런 무당 유튜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하필 박원순 시장님 그 죽은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무당이 하던 말이 그때도 참 듣고서 마음 아팠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 무당이 그래요. 어떤 분이 무당한테
박원순 시장이란 정보를 주지 않고 이분의 생년생시를 줘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 누구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죽었는데 자기가 아직 죽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되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야기와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건데 그것도 아마도 죽기 직전에 삶이 아마 만약에 그거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원순 시장님도 자기 죽기 직전의 상황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미 죽었는데 마음 아파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었나 보다 생각을 이 책을 준비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내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너무나 수고하신 자기 아버지 요한네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아버지 삶이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식내가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어떤 존경인 동시에 존중인 것 같아서 그런 식내라는 자녀를 둔 요한네스의 삶 또한 축복받은 삶이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덮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평안하게 마무리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만 이렇게 해서 너무 지루하시지 않나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요한네스와 계속해주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 표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화면 킬게요. 네. 요한네스와 관련된 것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에 조금 이렇게 나라에 대해 꽂혔었고 또 요한네스가 매일 먹는 브라운 치즈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꽂혀가지고 저기 사진에 나오는 브라운 치즈는 저희가 이제 주문해가지고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네. 네, 저게 브라운 치즈인데 우리 체다 슬라이스 치즈 그런 건데 이제 유청을 이거는 오랫동안 이게 졸여가지고 캐러멜라이징 해가지고 여기다 크림이랑 우유 섞어갖고 막 오랫동안 끓이면 이런 치즈가 나온다고 그래요. 노르웨이 전통 치즈이고 노르웨이 사람들 식탁에 꼭 오르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맛이 약간 짭짤하고 달콤해서 캐러멜 맛이더라고요. 한번 맛보면 중독될 만한 매력을 가진 치즈라고 하는데 맛있어요. 이게 유럽 치즈들 보면 누가 선물해서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짜서 사실 못 먹잖아요. 못 먹겠던데 이거는 그렇게 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매일 샐러드에다 넣어서. 이건 브라운 치즈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한네스의 집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따뜻한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요한네스가 가장 이렇게 마음 평안해했던 요한네스를 되게 안정되게 해줬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은 이웃들과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한네스가 직접 아담하고 예쁘게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식내 딸 입장에서는 부모님 집이 그리 멋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와서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내는 아버지가 이제 되게 고집스럽게 집 바닥에 판석을 깔아놓고 그걸 다른 집들처럼 이렇게 뭐 마룻바닥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석을 늘 깔아놓고 있는 게 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창피하기도 했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 요한네스가 죽음 이후로 아버지가 그토록 이렇게 고집하고 유난히 좋아했던 이 판석은 없애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끝났습니다. 제가 이 책 읽기를 이제 마치면서 이 책의 발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야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용진님 발제하시면 너무나 어려운 것들 하셔서 너무 애쓰시는데요.
그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저는 참 좋아하고 궁금해하지만 제가 남들에게 설명해 줄 만큼 머릿속에 정돈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내용은 아니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라는 것과 행복하고 가치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 그런 것과 관련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어요. 여행이 직접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 책을 준비하면서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발제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발제를 하면서 책을 꼼꼼히 읽어봤고요. 그리고 2번 읽고 짧아서도 그럴 수 있었어요. 책이 너무 길거나 그러지 않아서. 또 그리고 내용도 참 정말 따뜻하고 좋았고 이게 발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아가는 제가 아까 앞에 다 했던 이야기네요. 요온 포세의 나라 노르웨이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이 정말 컸어요. 만약에 그리고 북유럽 3국 중 정확한 노르웨이의 위치에 대해서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다음 그리고 노르웨이가 매년 12월에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는 도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제2의 도시인가 거기에서 평화상이 열리더라고요. 다른 노벨상들은 보통 스웨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벨 평화상은 여기 노르웨이에서 하나 봐요. 시상식이 열리는 도시도 이름 알았는데 안 적어놔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연어가 슈퍼가도 많이 있죠. 거기 노르웨이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오늘 제가 점심에 먹은 고등어도 노르웨이 고등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해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황태채 이런 것처럼 이 나라가 대구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구포 말리는 거를 보니까 우리나라 황태 덕장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생산되어서 굉장히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까지는 오지 않나 봐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기회 되면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음 주라도 아마 당장 노르웨이 여행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여행했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여행할 수 있으면 노르웨이에 반드시 갔다 오려고요. 그리고 요한네스의 탄생과 죽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일 건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제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늘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떨쳐버려야 부분인데 제가 그러고 있고요. 마지막 이야기 나누기를 2가지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요한네스가 섬이라는 환경에 살면서도 정말 풍요로운 마음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는 몇 명 정도? 어느 정도면 좋을까라는 부분과 이제 2번째는 요한네스가 매일 아침에 커피랑 브라운 치즈 얹은 빵을 즐겨 먹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들의 아침 식습관이라든가 많이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거 식습관에 아마 변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전에는 뭐 된장찌개라도 먹고 이러다가 미숫가루도 먹어보다가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샐러드를 먹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은미 씨한테 저기 제가 반은 떠넘겨가지고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주 이렇게 듣기에도 쏙쏙 들어오게 정리도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게 아침 그리고 저녁이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 농담처럼 우리 경화 언니께서 이제 읽으시면서 조금 눈물도 흘리시지 않느냐고 물어본 게 이제 작년이었나요? 저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게. 네.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되게 좋은 딸이었고, 그래서 그때 보내드리면서의 그런 이제 얘기들을, 감정과 또 이제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언니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저도 이 책을 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책이 너무 좋고, 책이 정말 짧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저도 이렇게 머지하는데, 저는 이제 경화 쌤이 한 것보다는 빨리 이게 죽음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은 언니보다는 조금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죽음의 날,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의 느낌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아주 조그맣게, 저는 그냥 간단히 조금 제가 느낀 점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을 연이어서 조금 말씀 나누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좋아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을 닫고 저는 제 화면도 보이시죠?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해야죠.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오늘 지우도가 시도 안 골라주기도 했지만 보면서 천상병 너무 잘 아시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우리가 오늘 이제 문숲에서 시를 못 읽었는데 간단히 한번 귀천, 천상병 시인의 시를 다들 이 시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가 있는데 저희 직원이 이제 강에 비친 노을을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줬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게 하늘 이제 귀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돌아갈 때 어떤 저런 저녁 노을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요 사진이랑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작가는 사실 뭐 대부분 우리 저기 이제 문수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작가는 처음 듣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이제 그냥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작가는 작가 이제 베게트 이제 사무엘 바게트라고 해서 우리 문숲에서는 못 해봤는데 문숲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희곡들을 꽤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사무엘 바게트 하면은 많이 이제 알려진 게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걸 좀 할까 하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되게 이제 부조리극이다라고 해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모르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희곡도 꽤 많이 쓰셨는데 희곡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분의 이제 희곡이 공연이 꽤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고 싶은데 희곡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작가의 스타일이 21세기 바게트다 또는 입센네 제레라는 것은 우리 인형의 집은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서 인형의 집을 썼던 입센이 뭐 다시 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문학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대 북유럽 소설의 정점에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들이 번역된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보트하우스 또는 삼부작 이런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요 작가의 이 장편 소설이나 이런 것도 다른 작품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저는 이분의 이 책이 되게 문체가 되게 편했는데 읽기가 되게 그리고 아까 이렇게 경화쌤께서 굉장히 이렇게 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보셨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문장들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들이 저도 굉장히 시적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연포세 작가의 작품들은 가족 관계나 세대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삶의 모습, 사랑과 증오가 같은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 소재로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아침 그리고 저녁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뭔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그냥 누구나 옆에 그냥 이웃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물의 정원에는 비가 내리고 있군요. 햇빛. 보니까 햇빛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작가의 그런 이제 언어들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축약된 언어다 그렇게 하고요. 긴장과 이완의 어떤 이렇게 리듬이 있다는데 이제 아침 그리고 저녁도 보면 문장을 제가 이렇게 이거는 문장 책도 짧기도 하지만 소리 내서 낭독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뭔가 읽다 보면은 반복적인 건데 반복적인 게 좀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이제 리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누가 말한다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단순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침묵이 있고 그런 이제 여백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까 경화쌤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보니까 신기한 게 마침표가 없는 거 아셨어요? 문장들이 네, 마침표를 문장 기호가 없더라고요. 네, 문장 기호가 없고 근데 주다 보니까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책이 짧으니까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55쪽 정도에는 마침표가 몇 개가 있던데 그게 확실히 제가 왜 여기는 마침표가 있지라고 저는 궁금했는데 아직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구나. 보니까 예예 그게 이상하게 거기도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죽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쉼표만 그런 있구나. 네네 다른 곳은 다 쉼표인데 여기가 마침표가 55쪽에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죽었다는 거를 좀 인지해서 그런가라고 추측만 했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문장 사이사이에 뭔가 이제 여백이 있고 페트르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약간 굳이 이를테면 대답을 듣긴 하는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재밌는 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주인공인 요한네스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경화쌤이 이제 거의 이제 2부지만 3부처럼 나누면서 3부에서는 그 막내딸 싱네 관점에서 좀 하는데 어쨌거나 약간 중간에도 이제 요한네스에서 그러니까 3인칭 화자 시점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한네스에서 싱네로 가는데 아무런 무슨 구분 없이 이렇게 자연스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바라보는데 일상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화쌤보다는 좀 빨리 제가 인지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작가가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뭔가 마지막 날에는 계속 다리에 좀 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뭘 먹는데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이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여러 영화에서
죽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러 뭐 장례식도 갈 일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죽음이 좋을까라고 하면 여기 저기 뭐야 요한네스와 요한네스의 그 이제 아내인 에르다 보면 둘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큰 고통 없이 그냥 자다가 죽었어요. 그쵸?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중에 바라기는 그 여러 가지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또는 이제 병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자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옛날에 그 안토니아스 라인이었나?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서 그 안토니아가 그 안토니아 할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그 죽음 이후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뭔가 이제 그런 세상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승, 저승,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독교나 이런 거 기독교 신자들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주로 불교에서는 저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하고요. 제가 요번 주에 제주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할 때 생각해 보면 제주도의 종교가 뭔지 아셔요? 고감 선생님, 제주도 종교는 뭘까요? 삼신할매. 맞아요. 삼신할매가 되게 중요하고요. 삼신할머니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 종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고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압도적인 게 샤머니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맥락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도 엄청 많고, 이를테면 성황당 같은 것도 있고요. 도깨비도 있고요. 도깨비를 모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을 모시는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불교도 꽤 있고요. 저희 마을도 절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저기 뭐야 대처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절이 또 이제 마을의 입구에 있어서 그 약간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그만 절이 마을 입구에 있으니까 계속 마을 사람들은 저희 마을에서는 큰 인물이 안 난다고. 그래서 요번에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마을의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이런 썰렁한 농담을 드리는 거는 제주도는 그 되게 그렇게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아주 샤머니즘적인 것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떤 그런 저기 막 이렇게 뭐 풍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저는 제주도시로 결혼을 못했는데 왜 제주도 결혼을 하면 한 사흘은 하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하루 신부 집에서 하루 또 뭐 그다음에 같이 만나면서 하루 뭐 그런 식으로 하든가 뭐 요즘에 많이 좀 변화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최소한 사흘을 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장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복잡을 해요. 장례 절차나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고 또 이제 불교적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샤머니즘적인 것도 결합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제례도 굉장히 저기 하고 반드시 옛날에는 저희가 저기 어렸을 때는 구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키스터 신부님도 굿 연구를 하셨는데 제주도 가셔서 그래서 구슬하면은 어찌됐건 그 자기 이렇게 무당 우리 그 아까 이제 경화쌤께서 뭐 작년에 그 이렇게 그런 이제 무당 만났던 얘기도 하셨는데 제주도는 이제 반드시 거의 옛날에는 장례식에 그 저기 이제 무당이 꼭 와서 뭔가를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특히 죽은 영혼에 빙의해가지고 그 망자의 역할을 좀 해줘요. 그래서 망자 역할을 해서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매장하러 가기 전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이렇게 그 이제 무당이 전하는 망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나 당부나 또는 서운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저기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자식들이나 또는 부모, 형제 뭐 이렇게 가족들이 그거를 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잘할 때 그런 부분들 저는 막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저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봤는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문학에 나타난 사후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학에 나타난 사후세계는 제가 이제 우리가 문수에서도 했던 그 이렇게 뭐 단테 신곡 이 부분은 나중에 분차가 조금 토론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의 그런 사후세계나 또 지난번에 했던 그 저기 뭐야 모엔 여기서도 계속 어떤 그 축생으로 이제 환생하는 게 나왔었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작년에 혹시 소울 영화들 다 보셨어요? 그 소울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찾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게 또 이제 이제 픽사에서 찍은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이후에 얘가 되게 특이한 이제 뭐야 천국 그 사후 세계로 가기 전에 중간 지대에 떨어지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요. 여기서 보면 또 어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찾으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져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주인공에서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니까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소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려줘가지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저기 아름답고 애틋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기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까 저기 브라운치즈도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먹고 사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좀 보조적으로 좀 발제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